문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차이나타운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인천에 가면은 예. 만두 굉장히 맛있는 게 있어요. 만두집. 화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만두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게 거꾸로 있는데 막 만두가 누르누르 익으면 이게 싹 맛있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침 넘어가는데요. 혹시 혜원 씨 가봤어요? 차이나타운? 아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부산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그 러시아인들이 사는 곳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부산역 근처에. 우와, 예. 신기하네요. 거기는 뭐 짜장면, 뭐다음 짬뽕, 탕수육, 만두 각 잘하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맛 미각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뭐. 저기 신촌의 복성각도 네. 맛있어요. 거기 복성각이요? 여자친구랑 자주 가는데 얼마 전에 별그대에 나왔더라고요. 간접 광고인가요? PPL 간접 광고인가요? 아니 뭐 광고 해주는 띠로리 군만두 한 접시 주시겠지 뭐. 알아서 잘 전해주시려 네, 믿고 다시 인천 이제 그 집도 맛있어요. 화덕이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거 생활의 달인에서 봤는데 아 그래. 탁 붙이는 거. 그때 가보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뭐 자원 얘기를 좀 전까지 했는데 요즘에 네. 그 자원도 자원이지만 문화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또 요소잖아요. 네. 개발 협력에 있어서 문화가 굉장히 크게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나 MDG가 끝나고 SDG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문화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유네스코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시민사회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따거 형님의 네. 따거 형님 하면 중의적 표현이에요. 따거의 그 문화. 네. 네. 그 뭐 내정 불간섭에다가 문화적으로는 안 건드린다고 하지만 네. 사실 모든 아프리카 수도에 다 차이나타운이 들어서고 있고 뭐 중국 문화원, 중국 대학과의 어떤 교류, 자매 결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만큼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배우려는 아프리카의 학습자 수가 엄청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중국이 정말 문화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사실인 거는 의심이 간다고밖에 할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또 화교타운에서 이렇게 매번 행사 때마다 막 용탈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게 물들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무튼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위한 그런 마켓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계속 예를 들었던 수단, 예. 수단의 예를 들자면 이제 수단에 사는 중국인 수가 1만에서 6만 굉장히 추이가 큰데 네. 이들에겐 굉장히 작은 추이인 것 같아요. 네. 1만에서 6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제 하르툼이라는 지역에는 중국인만의 농구 리그 또 네. 신기하죠? 중국 농구 리그를 하려면 일단 팀이 몇 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정도로 1만에서 6만 5만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분들이라 네. 만들었나 보죠? 네, 농구 리그가 있고 또 중국 석유 천연 가스 공사 건물에는 가라오케 클럽이 있어요. 네. 천민밀 뭐 이런 노래 부르나? 상상이 가요. 네. TN 중국인 전용 뭐 여행사도 있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식료품을 파는 그런 지징 센터라는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지징 센터. 네. 지징. 중국 채소를 또 직접 현지에서 재배해서 또 파는 농업 회사도 있대요.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 채소를 보통 이거 원래 그 세관에서 걸리지 않나요? 채소 이런 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단해요. 씨앗 되나? 그런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업용으로 안 된 문익점이네. 어떻게 할지 보통에 담아가지고 그러게. 중국 따거들이 한 번 더 되지 않겠습니까? 따거를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해갖고 가뜩이나 이제 많은 인구로 해당 사회에 대해 이제 다문화권을 형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인프라까지 가져오니까 지역사회에서 입김이 점점 세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천천히 여유 있게 일하거든요. 네.
모로코도 그랬나요 혹시? 여유가 많죠 아주. 물론 모로코는 조금 이제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미가 좀 불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수단이나 이쪽에서 말리나 이쪽에서 올라온 이제 그 검은 친구들은 이제 좀 여유 있게 일하고 동작 자체가 이렇게 뭐 상당히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굼뜨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움직여봐야 덥거든요. 땀난다고.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 또 중국인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로봇처럼 일하는데 아프리카 노동자가 실수라도 하면 널판지로 막 때리고 아이고. 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절단기에 엄지손가락을 잘린 아프리카인 직원은 야근커녕 보상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해요. 심하네요. 네, 더 심한 사고를 당하면 그냥 그만둬야 되고 일을 못하면 쓸모가 없다 이거죠. 굉장히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집트의 왕자 오랜만에 비디오를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그거 보면서 노예 무역 그 노예가 착취당하는 걸 보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요. 그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때리고 막 그 산재에 대해서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참 그런 거 보면은 과연 그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단비사 모요가 중국 등이 벌이는 신사업이 국가의 경제를 선순환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지금 최근에 보이는 모습들은 결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 기업들은 그 노동력을 아프리카가 아닌 정말 로봇과 같은 자기 본국에서 대거 유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현지에서 고용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 반대로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넘어온 중국인들 노동력들은 그 자체 내에 문화권을 크다랗게 형성을 하고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그러한 그들 중국인들의 텃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임은 뭐 분명합니다. 뭐 중간에 아프리카는 중국이 점점 나날이 의지해 가고 있고 중국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차이나 아프리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장밋빛 로맨스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아프리카의 전철 밟을 것인가? 아니면 21세기이니만큼 프랑스와 중국이 또 이렇게 새로운 싸움이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 다시 2006년 정상회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 책의 저자들이 베이징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 만났는데 외교관으로 일하던 중국인 국제관계학 교수. 이분은 이미 차이나 아프리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 정책이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국제법과 지역 이익을 좀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에 정착하는데 정착국이 이런 이민 물결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돈만 벌면 되는 이미지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요. 뭐 차이나 아프리카와 프랑스 아프리카 노선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2005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뒤늦은 진상조사와 함께 소장이 접수됐지만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마치 프랑스가 반군을 지원했던 예전에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도주의를 외쳤던 그랬던 관행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중국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다르푸르 사태 때 중앙 정부에서 민병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정부군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민병대인데 아랍계 민병대였어요. 이게 잔자위드라는 민병대인데 그 잔자위드가 사용한 무기가 중국제 무기였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돈이 어떻게 다 쓰이는지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니까 거부권 이제 비토 베토를 얘기한 걸 주장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거부권 하나면 이제 모든 게 다 중단되는. 베토. 아하.
뭐 더 심합니다. 중국은 인권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어요. 특히 수단 정부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07년도에 미국 하원 의원들이 동맹국인 수단에게 뭔가 말 좀 해보라고 네 친구니까 니네 가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와 했는데 이 사태를 방관한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조금 움찔 이렇게 초강수를 두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움찔을 하는데 백악관 성명과 뭐 프랑스 선거까지 베이징 올림픽 불참 이슈가 번지면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입장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굳셉니다. 네. 네. 쉽게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과연 경제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이 아예 없었는지 한번 고민해봤는데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겠다고 만난다면 당연히 정치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쵸. 어떻게 경제만 이야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으니까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6년 회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프리카 53개국이 참석한 게 아니라 대만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5국가는 제외시켰어요.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그런 중국의 정치적인 속셈이. 중국과 손잡기 위해서 세네갈은 2005년 10월 대만과 단교하고 차드는 2006년 7월에 간당간당하게 중국과 수교에 성공합니다. 국가 사이에는 친구는 없는 것이죠. 이익만이 있는 건데 조금 좀 이 말이 정말 좀 되게 강렬한 것 같아요. 차갑네요. 네, 차갑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세네갈 대통령이 대만과 단교하기로 결심하고 대만 총통한테 보낸 딱 서한의 2줄인데 그게 바로 국가 사이에 친구는 없습니다. 이익만이 있을 뿐이죠. 네. 공감 가시나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원래는 이제 반공 동맹 해갖고 대만하고 되게 혈맹의 관계였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점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우리도 사실 대만한테 크게 통수를 때린 나라기도 하죠. 그렇죠. 자유롭지 않군요, 우리도. 남일같이 않네요. 무섭네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면서도 결국 국익이 우선이니까 중국과 손잡는 게 더 그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단만 보더라도 석유 산유국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도 하르툼에 있는 신국제공항 그리고 도요다 쇼룸을 보면 확실히 부유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또 역으로 말할 수 있는 거가 되겠는데 2006년에 수단은 중국 덕분에 외국인 투자를 2번째로 많이 유치한 아프리카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액이 50억 달러 그 덕분에 9%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는데요. 2007년에는 13%까지 올라갔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오다가다 북카페 차이나 아프리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확장해 발생한 아프리카 내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형원 씨? 아프리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국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죠. 먼저 꼽아보자면은 수단의 메로웨뎀 이주민 사태입니다. 중국이 매번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수 늘리기라고 해야 될까? 그 일은 잔뜩 벌여놓고 허술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허다하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성도 많고 신뢰를 잃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빨리빨리 건설하는 건 좋은데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건 아니에요. 댐 때문에 거대한 저수지가 생겨서 175km 길이의 나일강 계곡이 수몰되고 누비아인 농민 5만 명이 이주해야 됐기 때문에 배려 없는 강제 이주. 갑자기 집 떠나라고. 아 이거 킨 줄 알았어요. 175. 175 킬로미터예요. 네. 센티미터가 아니라. 네.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후 이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고 이주민 운동 단체를 결성했어요. 근데 받긴 받아냈는데 그게 척박한 불모지의 보상금은 3분의 1만 지급되었어요. 이야, 많잖아요. 정말 푼돈 주고 떠나라.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중국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이겠지만 항상 내전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수단한테는 메로웨덤 이주민 단체의 반란까지 걱정거리를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반란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콩고의 앵볼루 댐이에요. 댐에 물을 채우면서 무너진 거예요. 댐인데 물을 채워서 무너졌어요. 이게 댐일까요? 저는 이제 먹었잔에 물을 받으니까 잔이 깨졌다 이런. 네. 그런 거죠. 콩고의 앵볼루 댐이었는데 현장을 점검한 독일인 기술자들은 댐에 사용한 시멘트의 질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지리 조사 때 거대한 물 웅덩이가 있었음에도 그냥 무시하고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댐을 쌓은 게 화근이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헛소문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면 어마어마해요. 중국인들한테 비아그라를 줘서 그 국가에 있는 그 국민들을 다 중국으로 바꿔버리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화적인 무슨 북한 신화나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어떤 루머. 그리고 중국인 율랑 여성들이 대규모 어떤 콩고나 이런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비밀 철도를 뚫어가지고 몰래 수단에 그 중아프리카의 부를 수단을 통해서 중국을 빼가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있고, 심지어 어떤 그 스캔들은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대통령 동생이 2005년 말에 아프리카는 중국의 원자재를 팔고 중국은 아프리카의 공산품을 판다. 이는 옛날 식민 열강과 아프리카 관계를 되풀이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해명을 하고 수습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니 동생 때문에. 동생 잘못. 동생 잘못. 정치인들은 가족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안하다. 미안하죠. 또 있지 않았나요? 군대도 최근에 또 여러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노동교육 미비와 사고대책이 미흡한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중국 감정이 일어난 게 잠비아입니다. 2005년 4월 구리 광산의 한 중국 폭발물 제조 공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52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진상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무려 50명 부상도 진상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망했는데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잠비아 정부가 나름대로 배려한 것이 그냥 덮은 거네요. 네, 그냥 덮은 거죠. 너네들만 조용히 하면은 이제 잘 된다 이러고서 그 인부들은 직업 교육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계약서도 없이 일당 인부로 일했고, 원래는 15명이 정원이어야 할 작업장에 50명이 제대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폭발성 물질과 점화 물질 사이에서 북적북적 대다 이렇게 일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후 후진타오 전 중국 수석이 2007년에 순방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이었던 코퍼벨트는 일정에서 취소합니다.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테러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낮은 임금 수준도 굉장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웃 광산에서는 영국인이 운영하는 광산에서는 이만큼의 임금을 주는데 우리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니까 광부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연쇄 파업,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꼭 현지 노동자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고 또 하네요. 2008년 적도기니에서도 중국인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파견된 중국인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항의하면서 파업했던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앙골라는 초기에는 중국과 되게 훈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석유로 떼돈을 벌고 나서 중국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7년엔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는데 그 이유가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유 제품이 지나치게 중국 시장을 겨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원한 우방은 역시 없군요. 네.
중국인이 캐낸 원유를 중국인이 묻고 또 중국인 민병대가 지키는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인이 건설한 항구로 보내고 중국 유조선에 실어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뭔가 계속 중국 한데요. 네. 중국인이 도로와 달리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그 댐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농민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중국인은 중국식으로밖에 먹지 않아요. 현지식으로 먹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식료품을 수입하고 신선 식품을 현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중국 채소 재배 농민을 또 데려오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인은 아프리카에서 무기를 제공해갖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렇게 조장하면서 또 안보리에서는 또 그들을 두둔해요. 네, 이것이 3명의 저널리스트가 목격한 차이나프리카의 실태입니다. 뭐 중국인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아프리카, 뭐 해외 원조 없이도 자생하는 경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담비사 모요도 과연 이 모습을 봤을지 이 책을 읽었을지 무척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궁금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원조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원조 없이 자립하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대국들이 있는 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크리스 월던 교수는 2005년 자신의 에세이 용을 기다려라 레버리징 더 드래곤에서 아프리카는 중국의 아니오라는 고 말하는 법을 배우던지 아니면 조건을 내걸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국이 자국의 경제 특구에다가 투자하는 서구 투자자들에게 엄청 까다롭게 굴면서 이익을 챙긴 것처럼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좀 더 영악해져 봐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실패할 것 같다고 하는 분석가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다른 신흥 강대국인 브라질이나 인도와의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아프리카의 중국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 또 볼 거는 우리나라도 중국을 위협할 상대로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오, 네, 우리나라도요. 네.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진출 노력을 언급하면서 주로 알제리 같은 산유국과 천연가스 생산국의 대상국이 집중되어 있지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건설하고 농업 또 농촌 개발 면에서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네요. 네. 석유를 한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앙골라에는 이미 대우, 삼성, 현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강점은 역시 세계 1위의 인터넷 사용국이잖아요. 네, 컴퓨터 보급률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07년도 10월에는 정부에서 이제 정보통신망 구축 그 자금을 차관으로 또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도약해서 아프리카의 또 다른 그 옴무파탈로 거듭나기를 또 새로운 아프리카의 새로운 또 연인으로 요새 에볼라 때문에 주춤했지만 현대 의학 기술이 워낙에 발전되어 있으니까 극복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또 더 많은 단원 그 봉사단원들과 그런 개발 활동가들이 가서 다시금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굿 거버넌스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죠. 장장 3주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오다가다 북카페 차이나프리카를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그날까지 오다가다 북카페는 계속됩니다. 아, 다음 주 책 뭐죠? 다음 주는 우리 적정 기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의 대부, 갓파다. 네. 폴폴락. 그분의 책. 뭔가요, 제목이? 한번. 적정 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오,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니 궁금한데요. 일단 제목이 상당히 길고요. 폴락이라는 분이 적정 기술 대부라는 분이 쓰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갓파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네. 덮어라.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오다가다 북카페에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